야, 재수없게 어디서 이런 냄새 나는 거지를 들여! 내 건물격 떨어지게! 와장창 깨진 접시 조각 위로 지디겨진 빵, 그리고 건물주의 구둣발 아래 엎드린 채 바들바들 떨고 있는 여사장. 하지만 천하무적일 것 같던 그 건물주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멱살을 잡고 모욕한 그 초라한 행색의 노인이 사실은 이 건물쯤은 지갑 속 껌값으로 사버릴 수 있는 대한민국 재계 서열 3위의 총수였다는 사실을 말이죠. 며느리감을 시험하기 위해 시작된 회장님의 은밀한 자맹, 그것이 악덕 건물주를 향한 피해 복수극으로 바뀌는 순간, 과연 건물주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똑순이 사랑방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달아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도심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대상그룹 본사 35층, 회장실의 창밖으로 오후의 햇살이 비스듬히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를 움직이는 심장부라 불리는 이곳은 평소라면 숨소리조차 조심스러울 만큼 엄숙한 공기가 흐르는 곳이죠. 하지만 오늘만큼은 그 분위기가 사뭇 달랐습니다. 최고급 이탈리아산 가죽 소파 위에는 방금 벗어던진 명품 정장 재킷과 넥타이가 뱀 허물처럼 널려 있었고, 그 옆에는 흙먼지가 잔뜩 묻은 낡은 등산복 바지가 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김만석 회장은 거울 앞에 서서 꼬질꼬질한 셔츠에 단추를 채우며 자신의 모습을 이리저리 뜯어보고 있었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머리 위에 색이 바랜 벙거지 모자를 푹 눌러쓰자 거울 속에는 재계 서열 3위의 총수가 아닌 영락없는 빈민가 독거노인의 모습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김 회장은 만족스러운 듯 입가에 묘한 미소를 띠며 낡은 조끼 주머니에 1,000원짜리 지폐 몇 장과 동전 몇 개를 짤랑거리며 집어넣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최 비서실장이 난감한 표정으로 깊은 한숨을 내쉬며 다가왔습니다. 최 실장이 김 회장의 벗어놓은 구두를 정리하며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정말 이렇게까지 하셔야겠습니까? 만약 도련님이 이 사실을 아시면 경호팀 전체가 심할서를 써야 할 겁니다. 요즘 세상이 얼마나 흉흉한데 홀로 그런 곳에 가십니까? 김 회장은 거울을 보며 구부정한 자세를 연습하다가 최 실장을 향해 짓궂은 표정을 지어 보였습니다. 그는 일부러 목소리를 갈라지게 내며 대답했습니다. 허허, 최 실장. 자네 눈에는 내가 아직도 회장으로 보이나? 내 연기력이 이 정도면 아카데미상감 아닌가? 회장님, 농담하실 때가 아닙니다. 그쪽 동네는 재개발 문제로 분위기도 어수선하고 치안도 좋지 않습니다. 그냥 제가 사람을 시켜서 조용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람을 시켜서 알아오는 정보는 죄다 껍데기뿐이야. 서류 쪼가리에 적힌 학벌이나 집안 배경, 그따위 걸로 사람 속을 어떻게 아나? 내 손자놈이 눈에 콩깍지가 제대로 씌어서 데려오겠다는데 이 하레비가 직접 두드려보고 냄새도 맡아봐야지. 김 회장은 벽에 기대어 놓았던 낡은 지팡이를 집어들었습니다. 손잡이가 반들반들하게 다른 그 지팡이는 그가 젊은 시절 공사판을 전전할 때 쓰던 유일한 유품 같은 물건이었습니다. 그는 지팡이로 바닥을 툭툭 치며 단호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진짜 베기인지 아니면 내 돈 냄새를 맡고 달려드는 파리떼인지 구별하는 건 내 눈이 제일 정확해. 민우 그 녀석은 마음이 여려서 여우 같은 것들한테 홀리기 딱 좋거든. 내가 직접 확인해야 마음이 놓여. 최 실장은 더 이상 말려봐야 소용없다는 것을 알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 회장은 회장 전용 엘리베이터가 아닌 청소용역 직원들이 사용하는 화물용 승강기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구부정한 등과 절뚝거리는 걸음걸이. 그의 뒷모습에서는 대기업 총수의 위험은 온데간데 없고 고단한 세월의 무게를 짊어진 힘없는 노인의 그림자만이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서울 외곽의 한적한 주택가 골목, 낡은 빌라들과 신축 원룸 건물들이 어색하게 공존하는 이곳에 고소한 빵 냄새가 은은하게 퍼지고 있었습니다. 달콤한 하루라는 작은 나무 간판이 걸린 카페 앞에는 알록달록한 꽃화분들이 놓여 있어 지나가는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았죠. 카페의 주인인 장은서는 오븐에서 갓 구워진 소금빵을 꺼내 진열하느라 분주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마에 송글송글 맺힌 땀방울이 흘러내렸지만 그녀는 손등으로 대충 훔쳐내며 빵의 모양을 예쁘게 잡는데 여념이 없었습니다. 그때 카페 앞 골목 언덕길에서 요란한 소리가 정적을 깼습니다. 와르르 쿵. 경사를 오르던 낡은 손수레가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뒤로 밀리면서 전봇대를 들이받고 넘어진 것입니다. 수레에 층층이 쌓여있던 폐지박스와 빈 병들이 도로 위로 쏟아져 내리며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손수레를 끌던 노인은 바닥에 주저앉아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흩어진 폐지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노인은 다름 아닌 김만석 회장이었습니다. 지나가던 행인 몇몇이 혀를 차며 노인을 피해 돌아갈 뿐 누구 하나 선뜻 나서서 도와주는 이가 없었습니다. 김 회장은 속으로 씁쓸함을 삼키며 짐짓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무릎을 감싸쥐는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딸랑하는 경쾌한 풍경 소리와 함께 카페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앞치마를 두른 은서가 하던 일을 멈추고 밖으로 뛰쳐나온 것입니다. 그녀는 굴러가는 빈 병을 발로 막아 세우며 주저앉은 김 회장 곁으로 다가와 무릎을 꿇고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은서가 김 회장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감싸며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어디 다치신 데는 없으세요? 일어나실 수 있겠어요? 김 회장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다리를 주무르는 신용을 했습니다. 그는 은서의 눈을 피하며 쉰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아이고, 내 무릎이야. 이걸 어쩐다. 오늘 이거 다 팔아야 약값이라도 하는데. 은서는 김 회장의 흙 묻은 바지를 털어주며 안타까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도로에 흩어진 더러운 박스들을 맨손으로 주워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밀가루가 묻어있던 그녀의 손은 금세 시커먼 먼지와 흙으로 얼룩졌지만 은서는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쭈뼛거리는 김 회장을 안심시키려는 듯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일단 안으로 좀 들어오세요. 많이 놀라셨을 텐데 따뜻한 물이라도 한 잔 드시고 가세요. 박스는 제가 금방 정리해 드릴게요. 아니야, 내가 냄새나서 영업하는 가게에 들어가면 손님들 다 도망가. 그냥 둬. 그런 말씀 마세요. 지금 손님 없어서 한가해요. 그리고 밖이 많이 쌀쌀하잖아요. 감기 드시면 큰일 나요. 어서요. 은서는 김 회장의 거칠고 차가운 손을 덥석 잡고 카페 안으로 이끌었습니다. 그 손길에는 조금의 망설임이나 가식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김 회장은 못 이기는 척 그녀를 따라 들어가면서도 매의 눈으로 카페 내부를 샅샅이 훑어보았습니다. 10평 남짓한 작은 공간이었지만 테이블과 의자는 줄을 맞춘 듯 정돈되어 있었고 바닥에서는 광이 났습니다. 무엇보다 오픈된 주방 안쪽의 조리 도구들이 반짝일 정도로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점이 김 회장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기본은 확실히 되어 있구먼. 겉멋만 든 요즘 애들하고는 달라. 김 회장은 속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카페 구석진 자리에 조심스럽게 엉덩이를 붙였습니다. 잠시 후
은서가 나무 쟁반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머그장과 각 구운 빵을 담아왔습니다. 향긋한 유자 향기가 코끝을 찌르자 긴장했던 김 회장의 몸도 조금씩 녹아내리는 듯 했습니다. 은서는 김 회장 앞에 쟁반을 내려놓으며 생글생글 웃었습니다. 직접 담근 유자차예요. 많이 뜨거우니까 호호 불어서 드세요. 그리고 이건 소금빵인데 방금 나온 거라 아주 부드러워요. 김 회장은 빵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주머니를 뒤적거리는 신용을 하며 곤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내가 지금 돈이 한 푼도 없는데. 어머, 할아버지. 돈 받으려고 드린 거 아니에요. 할아버지 드시는 거 보기만 해도 배부르니까 부담 갖지 말고 편하게 드세요. 네. 김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유자차 잔을 감싸 쥐었습니다. 따뜻한 도기잔의 온기가 차가워진 손끝을 타고 가슴속 깊은 곳까지 전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는 노릇노릇하게 구워진 소금빵을 한 입 크게 베어 물었습니다. 고소한 버터의 풍미와 짭조름한 소금의 맛, 그리고 쫄깃한 식감이 입안 가득 퍼지자 저절로 감탄사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 녀석 솜씨가 보통이 아닌데? 호텔 베이커리 빵보다 훨씬 낫군. 김 회장이 빵을 오물거리며 은서를 쳐다보자 은서는 카운터로 돌아가 행주로 테이블을 닦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간간히 들어오는 손님들에게 밝게 인사하고 나가는 손님에게는 문 앞까지 나가 배웅하는 등 진심을 다해 사람을 대했습니다. 가식이나 꾸밈 없는 그녀의 태도에 김 회장의 마음속에 쌓여있던 의심의 벽이 조금씩 허물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평화로운 분위기가 깨진 건 순식간이었습니다. 쾅! 카페의 통유리 문이 부서질 듯 거칠게 열리더니 흑투성이 구두를 신은 한 남자가 성큼성큼 들어왔습니다. 이 건물의 주인 박광철이었습니다. 그는 명품 로고가 큼지막하게 박힌 점퍼를 입고 목에는 굵은 금목걸이를 하고 있어 한눈에도 돈 좀 만지는 졸부라는 것을 알 수 있었죠. 박광철은 바닥에 껌을 탁 뱉으며 카운터 앞에 짝다리를 짚고 섰습니다. 카페 안에 있던 몇몇 손님들이 깜짝 놀라 그를 쳐다보았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장 사장, 너 내가 전화 왜 안 받아? 내 번호 차단했냐? 아주 건방이 하늘을 찌르는구나. 은서는 닦던 행주를 내려놓고 침착한 표정으로 박광철을 응대했습니다. 하지만 앞치마를 꽉 쥐고 있는 그녀의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니에요, 사장님. 5분 타이머 맞추느라 못 들었어요. 무슨 급한 일이세요? 연락도 없이. 무슨 일이긴. 너 계약 기간 얼마 안 남은 거 알지? 이번에 재계약하려면 월세 50% 올려. 아니면 당장 이번 달 안으로 방 빼. 은서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녀가 믿을 수 없다는 듯 카운터 밖으로 나오며 따지듯 물었습니다. 사장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계약 기간 아직 1년이나 남았잖아요. 그리고 법적으로도 5% 이상은 못 올리게 되어 있는데 갑자기 50%라뇨? 그건 너무 부당해요. 박광철은 코웃음을 치며 옆에 있던 빈 의자를 발로 걷어찼습니다. 우당탕 소리와 함께 의자가 넘어지자 손님들이 비명을 지르며 황급히 카페를 빠져나갔습니다. 박광철이 은서의 코앞까지 얼굴을 들이밀며 위협적으로 말했습니다. 야, 이 건물 내 거야. 내 건물에서 내 맘대로 하겠다는데 네가 판사야? 싫으면 나가라고. 너 말고도 여기 권리금 주고 들어오겠다는 사람 줄 섰어. 어디서 어린 게 꼬박꼬박 말대꾸야? 사장님, 이러시는 거 명백한 영업 방해예요. 손님들 다 계시는데 예의 좀 지켜주세요. 영업 방해? 웃기고 있네. 야, 꼬우면 너도 건물 사든가.
쥐뿔도 없는 게 어디서 훈계질이야? 구석에서 유자차를 마시던 김 회장의 눈매가 날카로워졌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당장 비서실에 전화해 이 건물을 밀어버리라고 호통쳤겠지만 그는 입술을 깨물며 참았습니다. 이 절체절명이 위기에서 은서가 어떻게 대처하는지 그 바닥을 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김 회장은 주먹을 꽉 쥔 채 묵묵히 상황을 주시했습니다. 박광철은 은서가 물러서지 않고 노려보자 약이 올랐는지 주위를 두리번거리다 구석에 앉은 김 회장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김 회장의 허름한 행색과 낡은 벙거지 모자를 훑어보더니 얼굴을 찌푸리며 손으로 코를 막는 신용을 했습니다. 아, 냄새. 야, 장은서. 너 이제 하다 거지까지 손님으로 봤냐? 가게 수준 떨어지게 진짜. 이러니까 장사가 안 되지. 박광철의 모욕적인 언사에 은서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자신이 욕을 먹을 때는 참던 그녀가 손님인 김 회장이 모욕을 당하자 눈빛이 변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주먹을 꽉 쥐고 박광철 앞으로 한 발짝 다가섰습니다. 은서가 떨리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말씀 조심하세요. 저분은 제 손님이세요. 옷차림이 남루하다고 해서 사장님이 함부로 하대하고 모욕할 권리는 없어요. 뭐, 이 냄새나는 늙은이가 손님? 네가 아주 배가 불렀구나. 당장 안 쫓아내. 내가 내 건물에 거지 들어오는 꼴은 못 본다. 박광철이 손을 들어 올리며 은서를 위협하려 하자 김 회장의 엉덩이가 들썩였습니다. 지팡이를 잡은 손에 핏줄이 설 정도로 힘이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김 회장은 다시 자리에 앉으며 거친 호흡을 골랐습니다. 아직이다. 아직 때가 아니야. 조금만 더. 그의 눈빛은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카페 안에는 숨막히는 긴장감이 감돌았고 은서와 박광철 사이의 공기는 금방이라도 터질 듯 팽팽했습니다. 밖에는 어느새 검은 먹구름이 몰려와 카페의 통유리창을 어둡게 물들이고 굵은 빗방울이 유리창을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앞으로 닥쳐올 거대한 시련을 예고하듯이 말이죠. 쨍그랑 날카로운 파열음이 정적을 찢어발기며 카페 안의 공기를 순식간에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박광철이 김만석 회장의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접시를 거칠게 내리친 것입니다. 산산조각이 난 하얀 도자기 파편들이 마치 은서의 찢겨진 마음처럼 사방으로 튀었고 김 회장이 아껴 먹던 소금빵은 흙투성이 구두발치로 힘없이 굴러떨어졌습니다. 박광철은 바닥에 나뒹구는 빵을 보란 듯이 구둣발로 지식이며 비릿한 웃음을 흘렸습니다. 으스러진 빵 조각들이 더러운 흙탕물과 뒤섞여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가 턱으로 김 회장을 가리키며 빈정거리는 말투로 쏘아붙였습니다. 야, 장은서. 너 진짜 제정신이냐? 월세 올려줄 돈은 없다면서 이런 거지 같은 노인네한테 공짜 빵 퍼줄 돈은 남아도나 봐? 아주 자선사업가 나셨어. 응? 은서의 어깨가 눈에 띄게 움찔했습니다. 모멸감과 공포가 동시에 밀려왔지만 그녀는 입술을 꽉 깨물어 피가 맺힐 정도로 참아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바닥에 무릎을 꿇고 떨리는 손으로 깨진 접시 조각들을 하나하나 줍기 시작했습니다. 날카로운 파편에 손가락이 베일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은서의 눈에는 그런 것은 보이지 않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지식여진 빵 조각을 행주로 소중하게 감싸쥐며 비틀거리는 다리에 힘을 주어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눈시울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눈동자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또렷하고 강렬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은서가 박광철을 똑바로 응시하며 낮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과하세요.
박광철이 콧방귀를 뀌며 새끼손가락으로 귀를 후비적거렸습니다. 뭐라고 짓거렸냐, 방금?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니지? 어르신께 사과하시라고요. 제 가게 손님이고 저한테는 아주 귀한 분이세요. 사장님이 건물주라고 해서 남의 귀한 손님을 하대하고 음식까지 엎을 권리는 없어요. 이 기가 막혀서 이게 진짜 돌았나? 내가 내 건물에서 거지 새끼 쫓아내겠다는데 네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야? 박광철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달아올랐습니다. 감히 세입자 주제의 건물주에게 눈을 똑바로 뜨고 대든다는 사실을 도저히 견딜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가 손바닥을 번쩍 들어 올려 은서의 뺨을 내려치려는 일촉즉발의 순간이었습니다. 딸랑. 경쾌한 풍경 소리와 함께 카페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다급하게 들어서려 했습니다. 김 회장의 손자 김민우였습니다. 그는 점심시간을 틈타 은서에게 깜짝 이벤트를 해주려 들렀다가 유리창 너머로 이 험악한 상황을 목격하고 이성을 잃은 채 뛰어들어온 것이었죠. 민우의 눈에 핏발이 서며 당장이라도 박광철에게 달려들 기세였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있던 김 회장이 고개를 살짝 돌려 민우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김 회장은 지팡이를 잡은 손가락을 입가에 가져다 대며 아주 미세하게 하지만 단호하게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나서지 마라. 아직은 아니다. 기다려라. 할아버지의 서슬 퍼런 눈빛을 읽은 민우는 들어오던 발걸음을 멈추고 문 뒤의 기둥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그는 주먹을 얼마나 세게 쥐었는지 손바닥에 손톱 자국이 깊게 패어 피가 배어 나올 정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여자가 저런 모욕을 당하고 위협받는 모습을 지켜봐야만 하는 민우의 가슴은 숫덩이처럼 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제발 그만해. 다행히 박광철의 손은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비가 오기 시작하자 우산을 쓴 행인들이 카페 유리창 너머로 힐끔거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보는 눈이 많아지자 박광철은 차마 때리지는 못하고 허공에 삿대질을 해대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너 내가 마지막으로 경고하는데 당장 안 나가면 내일 용역 불러서 싹 다 드러낼 거야. 집기 다 박살나고 질질 짜지 말고 좋은 말로 할 때 꺼져. 알았어? 이는 명백한 협박이자 불법적인 강제 퇴거 예고였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겁에 질려 울거나 빌었겠지만 은서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며 앞치마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들어보였습니다. 화면에는 녹음 중이라는 빨간 글씨가 선명하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지금 하신 말씀 그리고 아까부터 하신 욕설이랑 협박 전부 녹음했어요. 계약 기간 남았는데 강제로 내쫓으시겠다고요? 용역 불러서 집기 부수겠다고요? 그거 다 특수협박의 업무 방해죄인 거 아시죠? 박광철의 눈이 휘둥그레지며 흠칫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는 순에 빠져서 시키는 대로만 하던 은서가 이렇게 치밀하게 나올 줄은 상상도 못했던 것입니다. 은서는 휴대전화를 꽉 쥔 채 한자 또박또박 말을 이었습니다.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의지는 바위처럼 단단했습니다. 저 법대로 할 거예요. 변호사 알아볼 거고요. 이 녹음 파일 경찰서에 제출해서 신변 보호 요청도 할 겁니다. 그리고 언론 제보도 할 거예요. 요즘 갑질 논란 무서운 거 아시죠? 그러니까 당장 나가주세요. 예상치 못한 반격에 당황한 박광철은 씩씩거리며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했습니다. 그는 분을 이기지 못해 옆에 있던 나무 입간판을 발로 뻥 차버렸습니다. 와장창 소리와 함께 예쁜 손글씨가 쓰인 입간판이 두 동강이 났습니다.
이 독한 년이. 두고 보자. 내가 내년 발로 기어나가게 만들어줄 테니까. 법? 그래, 법 좋아하네. 내 건물이 곧 법이야. 어디 한번 끝까지 가보자고. 박광철은 바닥에 가래침을 카악 뱉고는 씩씩거리며 카페 밖으로 사라졌습니다.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처럼 카페 안은 엉망진창이 되었고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박광철의 차가 굉음을 내며 떠나자 그제야 은서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녀는 털썩 주저앉으며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휴대전화가 바닥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사실 그녀도 너무 무서워서 심장이 터질 것 같았고 온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은서는 자신의 떨리는 몸을 추스를 새도 없이 무릎으로 기어 김 회장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는 김 회장의 옷소매를 잡으며 울먹이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많이 놀라셨죠? 죄송해요. 제가 부족해서 귀한 손님한테 이런 험한 꼴 보여드려서 정말 죄송해요. 김 회장은 은서의 창백해진 얼굴을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자신도 무서워서 입술이 파랗게 질렸으면서 그 와중에 아무 상관없는 냄새나는 노인네 걱정부터 하는 이 아이. 김 회장의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묵직하고 뜨거운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내 평생 수많은 사람을 겪어봤지만 이런 진국은 처음이다. 그는 거칠어진 은서의 손등을 자신의 투박한 손으로 가만히 덮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어눌한 말투로 그녀를 위로했습니다. 아가 나는 괜찮다. 늙은이가 놀랄 게 뭐 있냐? 나는 아무렇지도 않으니까 너나 좀 챙겨라. 아이고 손이 얼음장이네. 쯧쯧. 은서는 그 따뜻한 위로 한마디에 참고 있던 눈물을 툭 떨어뜨렸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손등으로 눈물을 훔쳐내며 억지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녀는 씩씩하게 자리에서 일어나 빗자루와 쓰레받기를 가져왔습니다. 얼른 치워드릴게요. 먼지 날리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리고 빵 다시 구우려면 바빠요. 할아버지는 남은 차 마저 드세요. 식었겠다. 제가 뜨거운 물 좀 더 부어드릴까요? 김 회장은 말없이 고개를 저으며 식은 유자차 잔을 들어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차는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데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카페 밖 어딘가에 숨어 있을 손자 민우를 향해 마음속으로 외쳤습니다. 민우야, 네가 사람 보는 눈은 확실히 나를 닮았구나. 이 아이는 진짜다. 내가 내 모든 것을 걸고서라도 이 아이를 지켜주마. 한편 카페에서 쫓겨나듯 나온 박광철은 쏟아지는 빗속을 뚫고 골목 어귀에 세워둔 자신의 검은색 고급 세단에 몸을 실었습니다. 차 안은 습기 때문에 눅눅했고 그의 기분은 바닥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는 분이 풀리지 않는지 가죽 핸들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이런 거지 같은 년이 감히 나를 가르치려 들어? 죽고 싶어서 환장했나? 그는 품에서 최신형 스마트폰을 꺼내 신경질적으로 단축번호 1번을 눌렀습니다. 신호가 몇 번 가기도 전에 걸걸하고 탁한 목소리의 남자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버지. 비 오는데 웬일이쇼? 박광철의 아들이자 이 지역 유흥가를 주름잡는 조직폭력배 출신 박동수였습니다. 박광철은 백미러로 멀리 보이는 은서의 카페 간판을 노려보며 이를 갈았습니다. 동수야, 지금 당장 애들 좀 모아라. 연장 챙겨서. 예, 갑자기 왜요? 또 누구 묻어버리려고요? 요즘 경찰 단속 심해서 몸 사려야 하는데. 잔말 말고 모아. 저기 골목 입구에 있는 빵집 년이 나를 아주 물로 본다. 감히 내 면전에 대고 녹음이니
경찰인이 떠들어대는데 아주 뚜껑이 열려서 못 참겠다. 전화기 너머로 동수의 비릿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 그 반반하게 생긴 년이요? 제가 전부터 오며 가며 눈여겨봤는데 손 좀 봐주려고 했더니 잘 됐네. 어떻게 해드릴까요? 가게 엎어버려요? 그래. 아주 박살을 내버려. 내일 아침에 장사 못하게 싹 다 부셔. 그리고 그 안에 웬 냄새나는 늙은이 하나 있는데 그놈도 한패니까 같이 손 좀 봐줘라. 본보기를 보여줘야지. 걱정 마쇼. 제가 그런 건 전문 아닙니까? 오늘 밤 아주 화끈하게 밀어버릴 테니까 아버지는 집에서 발 닦고 주무시고 계세요. 뉴스에 나올 정도로 아주 확실하게 조져놓을 테니까. 박광철은 전화를 끊으며 입가에 잔인하고 비열한 미소를 띄었습니다. 빗줄기가 더욱 거세지며 차창을 때렸고 번개가 치며 어두운 골목을 순간적으로 하얗게 밝혔습니다. 카페 유리창 너머로 묵묵히 빗자루질을 하는 은서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평화로운 풍경이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라는 것을 은서는 꿈에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해는 이미 서산으로 넘어가고 하늘에는 검푸른 먹구름이 묵직하게 내려앉았습니다. 굵어진 빗줄기가 카페 달콤한 하루의 통유리창을 사정없이 때리며 마치 다가올 비극을 경고하는 듯한 불길한 소리를 내고 있었죠. 카페 안에는 은서와 김만석 회장 그리고 비를 피하러 들어온 손님 두어 명만이 남아 적막한 공기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은서는 불안한 마음을 감추려 라디오 볼륨을 살짝 높이고 묵묵히 마른 쟁반을 닦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시선은 자꾸만 어두운 골목길을 향해 불안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쾅! 천둥 소리보다 더 거대한 굉음과 함께 잠겨있지 않던 카페의 강화유리 문이 벽에 부딪혀 박살날 듯 젖혀졌습니다. 차가운 비바람이 실내로 들이닥치며 카페 안의 온기를 순식간에 앗아갔습니다. 검은 우비를 입고 손에는 물기가 뚝뚝 떨어지는 야구 방망이를 든 건장한 사내들이 우르르 몰려들어왔습니다. 그 선두에는 험상궂은 인상의 목덜미까지 문신이 드러난 박동수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씹고 있던 껌을 바닥에 뱉으며 야구 방망이로 카운터 테이블을 탕탕 두드렸습니다. 소름 끼치는 둔탁한 소리에 손님들은 비명을 지르며 구석으로 몸을 피했습니다. 박동수가 은서를 향해 턱을 치켜들며 걸걸한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야, 여기가 그 대단하신 장 사장님 가게냐? 우리 아버지한테 대들었다는 년이 누구야? 썩 안 튀어나와? 은서는 공포로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카운터 뒤로 숨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집어들며 경찰에 신고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박동수의 행동이 더 빨랐습니다. 그가 순식간에 카운터 안으로 손을 뻗어 은서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거칠게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은서의 비명과 함께 전화기가 바닥으로 떨어져 배터리가 분리되었습니다. 야, 뭐 하는 짓이에요? 놓으세요. 어디서 전화질이야? 확 그냥. 박동수는 은서를 홀 한복판으로 내동댕이 쳤습니다. 은서는 바닥에 넘어지며 팔꿈치를 찧었지만 아픔을 느낄 새도 없이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박동수는 야구 방망이를 높이 쳐들더니 진열되어 있던 쇼케이스 유리를 향해 전력을 다해 휘둘렀습니다. 와장창 유리가 산산조각이 나며 사방으로 튀었고 안에 있던 케이크와 빵들이 유리 파편과 뒤섞여 엉망이 되었습니다. 그 참혹한 광경에 손님들은 기겁하며 카페 밖으로 도망쳤습니다. 박동수의 부하들은 의자를 집어 던지고 테이블을 뒤집으며 카페를 순식간에 폐허로 만들었습니다. 아름답던 카페는 불과 몇 분 만에
폭격을 맞은 전쟁터처럼 변해버렸습니다. 한편 카페 맞은편 골목 어둠 속에 주차된 검은 승용차 안. 김민우는 이 끔찍한 상황을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앞에서 사랑하는 여자가 머리채를 잡히고 바닥에 내팽개쳐지는 모습이 들어오자 이성이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우는 차 문을 거칠게 열고 빗속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은서야, 이 개자식들이. 하지만 그가 카페 입구에 다다르기도 전에 어둠 속에서 대기하던 검은 양복의 경호원 2명이 민우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민우는 그들을 밀쳐내려 안간힘을 썼지만 훈련받은 경호원들의 힘을 당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경호팀장이 민우의 팔을 결박하며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사님, 참으셔야 합니다. 지금 들어가시면 회장님의 계획이 전부 수포로 돌아갑니다. 이거 안 보여? 은서가 죽을 수도 있다고. 비키란 말이야. 내 여자 건드리면 다 죽여버릴 거야. 민우는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몸부림쳤습니다. 빗물과 눈물이 뒤섞여 그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눈앞에서 은서가 공포에 질려 떠는 모습이 보이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이 그를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경호원들은 그런 민우를 억지로 제압하여 다시 골목 안쪽으로 끌고 갔습니다. 민우는 땅바닥을 주먹으로 치며 오열했습니다. 제발 할아버지가 무사하시길, 그리고 은서가 조금만 더 버텨주길 기도하는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다시 카페 안. 난장판이 된 홀 중앙에서 은서는 공포에 질려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박동수는 은서의 턱을 방망이 끝으로 들어올리며 비열하게 웃었습니다. 야, 얼굴은 반반하게 생겨가지고 도끼가 보통이 아니라며? 우리 아버지 혈압 오르게 만든 대가가 뭔지 내가 오늘 똑똑히 가르쳐 줄게. 박동수가 손을 들어 올려 은서의 뺨을 내리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구석 테이블에서 묵묵히 상황을 지켜보던 김만석 회장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는 지팡이를 바닥에 쿵 찍으며 천둥 같은 목소리로 호통쳤습니다. 멈추지 못해. 다들 이게 무슨 짓들이냐? 박동수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그는 고개를 돌려 김 회장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남루한 옷차림의 늙은이가 눈을 부라리고 서 있는 모습에 동수는 어이가 없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건 또 뭐야? 아까 아버지가 말한 그 냄새나는 늙은이구만. 야, 영감. 명줄 재촉하지 말고 저 구석에 처박혀 있어. 뼈 부러지면 붙지도 않아. 젊은 놈이 힘을 쓸 데가 없어서 힘없는 여자한테 행패를 부려. 내 놈 부모가 그리 가르치더냐? 당장 나가지 못해. 김 회장은 한치의 물러섬도 없이 동수의 앞을 가로막고 섰습니다. 비록 겉모습은 초라한 노인이었지만 그 기세만큼은 수만 명이 직원을 거느리던 총수의 위엄이 서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앞에 뵈는 게 없는 동수에게는 그저 거슬리는 방해물일 뿐이었습니다. 동수는 인상을 팍 구기며 김 회장의 가슴팍을 거칠게 밀쳤습니다. 이 노망난 늙은이가 진짜 돌았나? 비키라고. 힘없이 밀려난 김 회장은 중심을 잃고 뒤로 넘어졌습니다. 하필이면 그가 쓰러진 곳은 넘어진 테이블 모서리 쪽이었습니다. 퍽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김 회장의 이마가 모서리에 부딪혔고 붉은 선혈이 순식간에 흘러내려 그의 얼굴을 뒤덮었습니다. 바닥에 쓰러진 김 회장은 고통스러운 신음과 함께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은서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공포로 얼어붙었던 그녀의 심장에 뜨거운 분노가 차올랐습니다. 자신을 감싸주려던 노인이 피를 흘리며 쓰러지자 은서는 더 이상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없었습니다. 할아버지,
은서는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지르며 박동수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마치 새끼를 지키려는 어미 사자처럼 그녀는 동수의 팔을 덥석 물어버렸습니다. 있는 힘껏 이가 들어갈 정도로 세게 깨물었습니다. 아! 이 미친년이! 예상치 못한 공격에 동수는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며 은서를 떼어내려 발버둥 쳤습니다. 은서는 머리채가 잡힌 상태에서도 동수의 얼굴을 손톱으로 핥히며 필사적으로 저항했습니다. 동수의 얼굴에 긴 손톱 자국이 나며 피가 맺혔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난 동수는 은서를 바닥으로 내동댕이 치고 손에 들고 있던 야구 방망이를 높이 쳐들었습니다. 이게 진짜 죽고 싶어서 환장했나? 오늘 너 죽고 나 죽자. 동수의 눈에는 살기가 등등했습니다. 그가 전력을 다해 은서의 머리를 향해 방망이를 휘두르는 찰나의 순간이었습니다.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던 김 회장이 마지막 힘을 짜내어 몸을 날렸습니다. 그는 웅크리고 있는 은서의 위로 자신의 몸을 던져 그녀를 감싸 안았습니다. 퍽! 살과 뼈가 타격되는 끔찍한 소리가 카페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은서의 머리 대신 김 회장의 등과 어깨에 방망이가 꽂혔습니다. 김 회장은 윽 하는 외마디 비명을 삼키며 은서를 더욱 꽉 끌어안았습니다. 그의 입에서 억눌린 신음이 새어나왔지만 그는 끝까지 은서를 놓지 않았습니다. 은서는 자신의 위로 무너져 내린 김 회장의 따뜻한 체온과 볼을 타고 흘러내리는 끈적한 핏물을 느끼며 숨이 멎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녀의 귓가에 김 회장의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가 괜찮다. 괜찮아. 동수는 자신이 때린 사람이 은서가 아니라 노인이라는 사실에 잠시 멈칫했습니다. 아무리 깡패라도 살인을 할 생각은 없었기에 노인이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지자 겁이 덜컥 난 것입니다. 바닥에는 김 회장의 이마에서 흐른 피가 빗물과 섞여 붉은 웅덩이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동수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방망이를 고쳐 잡으며 애써 허세를 부려 소리쳤습니다. 할배가 지가 좋다고 끼어든 거야. 난 모른다. 야, 장은서. 내일까지 가게 안 비우면 그땐 진짜 불질러 버릴 줄 알아. 알았어? 동수는 바닥에 침을 뱉고는 부하들에게 눈짓을 보내며 황급히 카페를 빠져나갔습니다. 검은 무리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가자 폐허가 된 카페에는 빗소리와 은서의 흐느낌만이 남았습니다. 동수 일행이 차를 타고 사라지는 것을 확인한 경호원들이 그제야 민우를 놓아주었습니다. 민우는 빗길에 미끄러지듯 넘어지면서도 카페를 향해 미친 듯이 기어갔습니다. 카페 문을 열고 들어선 민우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참혹 그 자체였습니다. 박살난 집기들 사이로 피범벅이 된 할아버지가 은서를 안고 쓰러져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은서야. 민우는 울부짖으며 그들에게 달려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은서는 피를 흘리는 김 회장을 부둥켜 안고 넋이 나간 사람처럼 오열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하얀 옷은 김 회장의 피로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눈 좀 떠보세요. 저 때문에 흐윽. 은서는 자신의 옷으로 김 회장의 이마에서 흐르는 피를 지혈하려 했지만 붉은 피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배어나왔습니다. 김 회장은 흐릿해지는 의식 속에서도 은서의 볼에 묻은 자신의 피를 투박한 손으로 닦아주려 애썼습니다. 그의 손이 파들파들 떨리며 은서의 얼굴에 닿았습니다. 울지 마라. 내 잘못 아니다. 나는 괜찮으니. 울지 마. 민우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꺼내 119가 아닌 비서실 직통 번호를 눌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와 슬픔으로 짐승의 울음소리처럼 갈라져 나왔습니다. 지금 당장 의료팀 보내.
그리고 법무팀 전원 소집해. 박광철 그 새끼 내 손으로 갈기갈기 찢어 죽여버린 거니까 당장 준비하라고 해. 당장? 민우의 절규가 빗소리에 묻혀 서글프게 울려 퍼졌습니다. 카페 밖에는 여전히 거센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었지만 그보다 더 거대한 폭풍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폭력의 광풍이 휩쓸고 지나간 카페 안에는 무거운 정적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깨진 유리 조각들이 바닥에 흩어져 조명빛을 받아 서늘하게 반짝였고 비릿한 피 냄새와 눅눅한 빗물 냄새가 뒤섞여 코끝을 찔렀습니다. 은서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구급상자를 가져와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녀의 하얀 옷은 김만석 회장을 감싸 안았을 때 묻은 붉은 핏자국으로 얼룩져 있었지만 그녀는 자신의 몰골을 돌볼 겨를이 없었습니다. 오로지 자신을 대신해 깡패의 방망이를 맞고 쓰러진 이 노인을 치료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죠. 은서는 소독약을 솜에 묻히며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조금 따가우실 거예요. 참으세요. 정말 죄송해요. 저 때문에 제가 쫓아냈어야 했는데. 그녀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툭툭 떨어져 김 회장의 거친 손등을 적셨습니다. 김 회장은 찢어진 이마의 쓰라림보다 은서의 눈물이 더 가슴 아프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신음조차 참아내며 괜찮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은서가 떨리는 손길로 상처 부위를 소독하고 붕대를 감는 동안 김 회장은 그녀의 얼굴을 가만히 올려다보았습니다. 공포에 질려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으면서도 끝까지 자신을 걱정하고 챙기는 그 모습, 그것은 수십 년 전 가난했던 시절 자신을 묵묵히 뒷바라지해주던 먼저 떠난 아내의 젊은 시절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 있었습니다. 아가, 울지 마라. 늙은이 살가죽 좀 까진 것 가지고 뭘 그리 서럽게 우느냐. 나는 정말 괜찮다. 어떻게 괜찮으세요? 피가 이렇게 많이 나는데 뼈라도 다치셨으면 어떡해요. 병원부터 가셔야 하는데. 은서는 붕대 끝을 야무지게 매듭 지으며 훌쩍였습니다. 그리고는 주변을 둘러보며 한숨을 쉬는 김 회장의 시선을 느꼈는지 애써 눈물을 닦아내며 밝은 척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할아버지, 가게 부서진 거 걱정하지 마세요. 저 보험 다 드러났어요. 집기랑 유리창이랑 다 보상받을 수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정말이에요. 사실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영세한 가게 사정상 화재 보험 외에는 가입된 것이 없어 오늘 부서진 집기와 영업 손실은 고스란히 은서가 빚으로 떠안아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은서는 자신의 처지보다 자신 때문에 가게가 망가졌다고 자책할지도 모를 노인의 마음을 먼저 헤아린 것입니다. 김 회장은 은서의 떨리는 눈동자에서 그 서글픈 거짓말을 단번에 눈치챘습니다. 그의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 아이는 진짜다. 내 목숨을 줘도 아깝지 않을 보석이다. 김 회장은 마음속으로 굳은 결심을 했습니다. 이 착하고 강인한 아이의 눈에서 다시는 눈물이 나지 하게 않겠노라고 말이죠. 그때 카페 밖에서 급정거하는 자동차 소리가 들리더니 곧이어 다급한 발자국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김 회장의 수행 비서인 최 실장이었습니다. 민우의 연락을 받고 한달음에 달려온 그는 카페의 처참한 광경과 머리에 붕대를 감고 있는 김 회장을 보고 사색이 되었습니다. 최 실장이 입을 떡 벌리며 달려왔습니다. 아니 할아버지, 이게 대체 무슨 일입니까? 최 실장은 습관적으로 회장님이라고 부를 뻔하다가 김 회장의 날카로운 눈빛을 받고 급히 호칭을 바꿨습니다. 그는 마치 시골에서 상경한 조카처럼 연기하며 김 회장을 부축했습니다.
최 실장의 뒤로는 건장한 수행원 2명이 사복 차림으로 따라 들어와 주의를 경계했습니다. 최 실장은 김 회장의 상태를 살피며 울상을 지었습니다. 아니, 연락도 안 되시고 어디 가셨나 했더니 여기서 이러고 계시면 어떡해요? 이 상처는 또 뭐고? 아이고, 집안 어른들이 아시면 난리가 날 텐데 이를 어쩝니까? 김 회장은 최 실장의 팔을 꽉 잡으며 눈짓으로 은서를 가리켰습니다. 최 실장은 그제야 옆에서 걱정스럽게 서 있는 은서를 발견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장님이 저희 할아버지를 돌봐주셨군요.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늦게 오는 바람에 면목이 없습니다. 최 실장은 품에서 두툼한 현금 봉투를 꺼내 은서에게 내밀었습니다. 비서실장으로서의 습관처럼 일단 금전적인 보상으로 상황을 정리하려 했던 것입니다. 약소하지만 치료비와 사례비로 생각하고 받아주십시오. 가게도 이렇게 엉망이 되었는데 저희 할아버지 때문에 피해를 보신 것 같아 마음이 무겁습니다. 하지만 은서는 그 봉투를 보자마자 화들짝 놀라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으며 최 실장의 손을 밀어냈습니다. 아니에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돈이라뇨. 그리고 할아버지가 저를 구해주시려다 다치신 거예요. 제가 치료비를 드려도 모자랄 판에 돈을 받다니 절대 못 받아요. 그래도 성의입니다. 사장님도 장사하셔야 하는데 사람 목숨보다 귀한 돈은 없어요.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이 돈은 도로 가져가시고 할아버지 모시고 어서 병원부터 가보세요. 혹시 뇌진탕일 수도 있으니까 정밀 검사 꼭 받으셔야 해요. 은서의 단호한 태도에 최 실장은 당황하여 김 회장을 쳐다보았습니다. 김 회장은 흐뭇한 미소를 감추며 최 실장에게 눈짓으로 봉투를 집어넣으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리고는 신음소리를 내며 힘겹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은서가 황급히 달려와 부축하려 하자 김 회장은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아가, 고맙다. 정말 고맙다. 내 이 은혜는 죽어서도 잊지 않으마. 그런 말씀 마세요. 얼른 쾌차하시기나 하세요. 나중에 다 나으시면 맛있는 빵 구워드릴게요. 김 회장은 최 실장의 부축을 받아 카페 문을 나서며 잠시 멈춰서서 최 실장의 귀에 아주 작고 은밀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주변에는 들리지 않도록 하지만 서슬퍼런 위험이 담긴 목소리였습니다. 최 실장, 지금 당장 자금을 동원해. 웃돈을 2배, 아니 3배를 얹어줘도 좋으니 박광철에게서 이 건물을 매입해라. 명의는 페이퍼 컴퍼니로 돌려서 내 정체는 숨기고 반드시 내일 아침 해가 뜨기 전까지 등기 이전을 마쳐야 한다. 알겠나? 최 실장은 김 회장의 의중을 단번에 파악하고 짧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즉시 착수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경찰청장과 언론사 국장들에게 내 이름으로 오찬 초대장을 보내 썩어 빠진 환부를 도려내려면 칼날을 날카롭게 갈아둬야지. 김 회장은 마지막으로 카페 안에 남겨진 은서를 뒤돌아보았습니다. 그녀는 깨진 유리 조각들이 널린 바닥에 서서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자신을 배웅하고 있었습니다. 김 회장은 그녀를 향해 빙긋 웃어 보이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사장님, 내일 점심때 아주 특별한 손님들을 데리고 올 테니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빵을 준비해줘요. 내일은 아주 기분 좋은 날이 될 거야. 은서는 영문을 몰랐지만 노인의 밝은 모습에 안도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 회장이 떠난 후 카페에는 다시 은서와 민우만이 남았습니다. 민우는 그제야 참았던 감정을 터뜨리며 은서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그는 은서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흐느꼈습니다. 미안해. 미안해, 은서야. 내가 너무 늦었어. 너를 지켜줬어야 했는데. 은서는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민우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사실 그녀도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싶었지만 자신보다 더 괴로워하는 민우를 보니 오히려 힘이 났습니다. 민우 씨, 나 괜찮아. 봐, 멀쩡하잖아. 할아버지가 대신 막아주셔서 나는 하나도 안 다쳤어. 그러니까 울지 마. 어떻게 괜찮아. 가게가 이렇게 됐는데. 저 나쁜 놈들이 널. 민우는 분노로 치를 떨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은서는 민우의 얼굴을 양손으로 감싸며 그의 눈을 맞췄습니다. 그녀의 눈가는 여전히 붉었지만 눈빛만은 비 온 뒤 갠 하늘처럼 맑고 단단했습니다. 가게는 다시 고치면 돼. 빵은 다시 구우면 되고. 중요한 건 우리가 무사하다는 거야. 그리고 나 절대 안 져. 저런 사람들한테 굴복해서 도망치면 그게 진짜 지는 거야. 나 내일도 문 열 거야. 보란 듯이 장사할 거라고. 은서는 바닥에 널브러진 빗자루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녀의 씩씩한 모습에 민우는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얼마나 무섭고 두려울지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민우는 말없이 은서의 손에서 빗자루를 빼앗아 들었습니다. 그리고 묵묵히 깨진 유리 조각들을 쓸어 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같이 치우자. 내일 더 깨끗하게 문 열어서 저놈들 코를 납작하게 해주자. 내가 다 도와줄게. 두 사람은 어둠이 내려앉은 카페에서 서로를 의지하며 묵묵히 잔해를 치웠습니다. 깨진 접시를 치우고 뒤집힌 테이블을 바로 세우고 바닥에 묻은 핏자국을 닦아냈습니다. 비록 몸은 고단하고 현실은 막막했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한 사랑과 신뢰가 쌓이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거세게 몰아치던 비바람도 잦아들었습니다. 민우는 정리를 마친 은서를 집까지 데려다주고 돌아오는 길에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발신자는 할아버지였습니다. 민우는 떨리는 마음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네, 회장님. 병원은 가보셨습니까? 수화기 너머로 김 회장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까의 힘없는 노인의 목소리가 아닌 천하를 호령하는 대상그룹 총수의 차갑고 위험 있는 목소리였습니다. 민우야, 걱정 마라. 찰과상일 뿐이다. 그보다 너 지금 어디냐? 은서 데려다주고 본가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지금 당장 박광철 그 자식을. 가만히 있어라. 내가 판을 다 짜놓았다. 넌 내일 아침 제일 좋은 양복을 입고 은서 카페로 출근해라. 내일 우리는 구경꾼이 아니라 이 연극의 주인공이 될 테니까. 알겠습니다.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민우야. 김 회장의 목소리가 잠시 부드러워졌습니다. 네가 사람 보는 눈 하나는 나보다 낫더구나. 아주 귀한 아이야. 내 짝으로 부족함이 없다. 민우의 눈시울이 다시 뜨거워졌습니다. 그는 전화를 끊고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사이로 희미하게 달빛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이 지긋지긋한 악몽이 끝나고 새로운 태양이 떠오를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폭풍우가 지나간 자리에 이제 곧 찬란한 무지개가 뜰 차례였습니다. 다음 날 눈부시게 맑은 햇살이 카페 달콤한 하루에 부서진 유리창 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어젯밤의 폭풍우가 거짓말처럼 느껴질 만큼 평화로운 날씨였지만 카페 앞에는 전운이 감돌고 있었죠. 은서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해 퀭한 눈이었지만 단정하게 머리를 묶고 앞치마를 동여맸습니다. 그녀의 곁에는 말끔한 정장을 차려입은 민우가 든든하게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민우는 불안해하는 은서의 손을 꼭 잡으며 부드럽게 속삭였습니다. 은서야, 걱정 마. 오늘은 네가 빵 굽는 냄새 말고는 어떤 험한 꼴도 안 보게 해줄게. 나만 믿어. 고마워요, 민우 씨. 그런데 정말 괜찮을까? 어제 그 사람들이 또 오면. 은서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골목 입구에서 땅을 울리는 굉음이 들려왔습니다. 쿠르릉하는 중장비 소리와 함께 노란색 굴착기 한 대가 시커먼 매연을 뿜으며 카페 쪽으로 진입했습니다. 그 뒤를 이어 박광철과 박동숙 그리고 형형색색의 등산복을 입은 용역 깡패 십수 명이 위풍당당하게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박광철은 한 손에 확성기를 들고 다른 손으로는 콧노래를 부르며 지휘봉처럼 휘둘렀습니다. 그는 카페 앞에 도착하자마자 확성기 볼륨을 최대로 높이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 마이크 테스트. 야, 장은서. 안에 있는 거 다 안다. 좋은 말 할 때 기어 나와라. 오늘부로 이 건물 철거 들어간다. 카페 안에 있던 은서와 민우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은서는 굴착기의 거대한 삽입각의 간판을 위협하듯 겨누고 있는 모습을 보고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그녀가 박광철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사장님, 이게 무슨 짓이에요? 계약 기간 남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법적으로 이러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박광철은 가소롭다는 듯 껄껄 웃으며 확성기를 내렸습니다. 그는 거만하게 뒷짐을 지고 은서 앞으로 다가와 깐족거리는 말투로 대꾸했습니다. 계약? 뻥? 아이고, 우리 똑똑한 장 사장님 아직 소식 못 들으셨나 보네. 나 이 건물 팔았다. 어젯밤에 어떤 눈먼 투자회사가 시세의 3배를 부르길래 냉큼 도장 찍었지. 팔았다고요? 그래. 이제 내 건물 아니야. 근데 그쪽에서 건물을 싹 비워달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마지막 서비스 차원에서 청소 좀 해주려고 왔다. 그러니까 짐 뺄 시간 줄 때 곱게 나가. 안 그러면 저 포크레인 기사가 실수로 내 가게를 팍 찍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옆에 서 있던 박동수가 킬킬거리며 거들었습니다. 그는 어제 은서에게 물린 팔에 붕대를 감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우스꽝스러우면서도 위협적이었습니다. 야, 들었지? 이제 우리 아빠 건물 아니니까 갑질이니 뭐니 지져봐야 소용없어. 새 주인이 나가라는데 안 나가면 그게 불법 점거야. 알아? 확 밀어버리기 전에 비켜. 동수가 눈짓을 보내자 굴착기 기사가 레버를 당겼습니다. 기계음과 함께 거대한 삽이 카페의 통유리창 바로 앞까지 들이닥쳤습니다. 은서는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으려 했고 민우가 급히 그녀를 감싸 안으며 굴착기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멈춰요. 안에 사람 있잖아요. 다들 미쳤습니까? 미친 건 너희들이지. 남의 영업장에 알박기하고 있는 게 제정신이야? 얘들아, 뭐해? 저것들 싹 다 끌어내고 집기 드러내. 박광철의 명령이 떨어지자 용역들이 쇠파이프를 땅에 끌며 험악하게 다가왔습니다. 은서는 민우의 옷자락을 꽉 쥐며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라는 절망감이 그녀를 덮쳐왔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빵, 빵. 골목 입구에서 귀를 찢는 듯한 경적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소리가 난 곳으로 쏠렸습니다. 골목 저편에서 검은색 최고급 세단 10여 대가 비상등을 켠 채 줄지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선두 차량이 굴착기 앞을 가로막으며 급정거했고 뒤따르던 차들이 일사불란하게 카페 주변을 에워쌌습니다. 마치 영화 속 한 장면처럼 골목은 순식간에 검은 세단들로 가득 찼습니다. 박광철과 용역들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얼이 빠져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이건 뭐야? 누구야? 차 문이 일제히 열리더니 검은 정장을 입고 이니어를 낀 건장한 경호원 수십 명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들은 망설임 없이 용역들에게 달려들어 순식간에 제압했습니다. 쇠파이프를 들고 설치던 용역들은 경호원들의 절도 있는 무술 실력에 맥없이 바닥에 꽂혔고 굴착기 기사는 경호원이 운전석으로 뛰어 올라가 시동을 꺼버리자 겁에 질려 손을 들었습니다. 순식간에 상황이 역전되었습니다. 용역들은 무릎이 꿇린 채 고개를 숙였고 박광철과 박동수 부자만이 덩그러니 서서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습니다. 가장 중앙에 멈춰선 길고 육중한 리무진의 문이 묵직한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먼저 내린 최 실장이 허리를 90도로 숙이며 뒷좌석에 누군가를 에스코트했습니다. 번쩍이는 구두가 아스팔트 바닥을 디뎠습니다. 이어 최고급 이탈리아산 맞춤 정장에 중절모를 쓴 노신사가 지팡이를 짚고 위풍당당하게 걸어 나왔습니다. 은빛 머리카락을 단정하게 빗어넘기고 날카로운 눈매로 좌중을 압도하는 그 사람. 어제 냄새나는 등산복을 입고 빵을 얻어먹던 폐지 줍는 노인, 김만석 회장이었습니다. 은서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분명 얼굴은 어제 그 할아버지가 맞는데 분위기가 달라도 너무나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할아버지. 김 회장은 은서를 향해 한쪽 눈을 찡긋해 보이고는 지팡이를 땅에 딱 소리나게 짚으며 박광철 앞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박광철은 눈앞에 나타난 인물이 뉴스에서나 보던 대상그룹 총수라는 사실을 깨닫고 입을 떡 벌렸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 서 있기도 힘들 지경이었죠. 김만석 회장님? 회장님이 여긴 어인일로. 김 회장은 대답 대신 지팡이 끝으로 박광철의 명품 점퍼 단추를 톡톡 건드렸습니다. 그의 입가에는 서늘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자니가 박 사장인가? 건물을 시세의 3배나 받고 팔았다며? 아주 운이 좋아. 아, 네. 네. 그렇습니다. 어제 어떤 투자회사가. 그런데 회장님이 그걸 어떻게 해? 그 투자회사 내가 만든 거네. 자니가 어제 도장 찍은 그 계약서의 진짜 주인이 바로 나란 말일세. 박광철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그는 뻐끔거리는 입으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숨만 헐떡였습니다. 김 회장은 뒤에 서 있던 최 실장에게 손짓했습니다. 최 실장이 서류 가방에서 등기부 등본을 꺼내 박광철의 면전에 펼쳐 보였습니다. 거기에는 소유자 대산물산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보이나? 오늘 아침부로 등기 이전 완료했어. 이제 이 건물의 주인은 자니가 아니라 나야. 그런데 남의 건물에 함부로 굴착기를 끌고 와? 이거 무단 침입의 재물 손괴 미수 아닌가? 김 회장의 호통이 골목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박광철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으며 손을 비벼댔습니다. 회장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정말 몰랐습니다요. 제발 한 번만 봐주십시오. 몰랐으면 죄가 없어지나? 어제 자니가 내 며느리 될 아이한테 뭐라 그랬지? 내 건물이 곧 법이라고? 그래, 아주 훌륭한 철학이야. 그래서 나도 내 법대로 해보려고 하네. 김 회장은 차가운 눈빛으로 경찰서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장인가? 나 김만석일세. 지금 내 사유지에서 조폭들이 흉기를 들고 행패를 부리고 있어. 당장 병력 보내서 싹 다 잡아넣게. 아주 본보기를 보여줘야겠어. 전화를 끊자마자 골목 끝에서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습니다. 미리 대기하고 있던 경찰차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경찰들은 멍하니 서 있던 박동수에게 다가가 수갑을 채웠습니다. 박동수 씨, 당신을 특수폭행, 협박, 기물파손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고, 아니에요. 이거 나. 우리 아빠가 누군지 알아? 이거 안 나. 동수는 발버둥 쳤지만 경찰들은 그를 강제로 순찰차 뒷좌석에 밀어 넣었습니다. 박광철은 아들이 끌려가는 모습을 보며 김 회장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매달렸습니다. 회장님, 제 아들놈이 철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제발 선처해 주십시오. 제가 다 보상하겠습니다. 시키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김 회장은 더러운 것을 털어내듯 다리를 빼며 싸늘하게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자비도 없었습니다. 보상? 자네 전 재산을 털어도 내 손주 며느리 눈에서 흐른 눈물값은 못 갚아. 그리고 자네도 조사받을 준비하게. 국세청에서 자네 탈세 혐의를 아주 흥미롭게 보고 있더군. 탈세라니요. 감히 내 앞에서 돈 자랑을 해? 내 돈 냄새를 맡고 파리떼처럼 꼬인 주제에. 끌고 가. 김 회장의 지시에 경호원들이 박광철을 양쪽에서 붙잡아 경찰에게 인계했습니다. 박광철은 질질 끌려가면서도 회장님, 을 애타게 불렀지만 김 회장은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경찰차와 굴착기가 모두 빠져나가고 골목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은서는 이 모든 상황이 꿈만 같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김 회장은 그제야 표정을 풀고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은서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는 지팡이를 최 실장에게 맡기고 두 팔을 벌렸습니다. 아가, 많이 놀랐지? 이제 다 끝났다. 저 나쁜 놈들은 다시는 얼씬도 못할 게다. 은서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김 회장의 품에 안겼습니다. 어제 피투성이가 되었던 그 품은 오늘은 세상에서 가장 든든하고 따뜻한 요새가 되어 주었습니다. 할아버지, 진짜 할아버지 맞으세요? 저는 꿈꾸는 것 같아요. 허허, 꿈 아니다. 네가 어제 준 그 소금빵이 어찌나 맛있던지 내가 그 빵값을 좀 후하게 쳐서 냈다. 이 건물이 내 빵값이다. 김 회장의 호탕한 농담에 주변에 있던 경호원들과 민우까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은서는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김 회장을 올려다보며 울다가 웃었습니다. 민우가 다가와 은서의 어깨를 감싸고 김 회장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는 무슨, 내 며느리 될 아이가 당하고 있는데 가만히 있을 시아버지가 어디 있냐? 자, 은서야. 이제 우리 맛있는 빵 좀 먹자. 어제 먹다 만 게 밤새 생각나서 혼났단다. 은서는 눈물을 훔치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녀의 미소는 아침 햇살보다 더 밝게 빛났습니다. 네,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빵으로 대접해 드릴게요. 어서 들어오세요. 회장님 아니 할아버님. 세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행복하게 웃었습니다. 카페 달콤한 하루의 간판 위로 따스한 햇살이 축복처럼 쏟아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골목 저편 경찰차에 실려가던 박광철의 눈빛은 독사처럼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은 주머니 속 명함 한 장을 꽉 움켜쥐고 있었죠. 강무영 변호사. 악마의 변호사라 불리는 그의 이름이 박광철의 마지막 희망이자 또 다른 비극의 씨앗이 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뒤 구치소의 철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구속적 부심 심사를 통해 보석으로 풀려난 박광철이 퀭한 눈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의 몰골은 초라했지만 눈빛만은 며칠 전보다 훨씬 더 독하고 비열하게 번들거리고 있었죠. 그는 마중 나온 비서가 건네는 두부를 손으로 쳐서 바닥에 떨어뜨리고는 으드득 이를 갈며 차에 올라탔습니다.
박광철이 향한 곳은 집이 아닌 강남의 한 고층 빌딩에 위치한 법무법인 승리의 사무실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승소율 100%를 자랑하지만 돈만 주면 살인마도 무죄로 만들어준다는 악질 변호사 강무영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강 변호사는 널찍한 가죽 소파에 기대 앉아 위스키 잔을 흔들며 박광철을 맞이했습니다. 그의 책상 위에는 박동수가 체포되던 날 카페의 CCTV 영상이 반복해서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 사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강 변호사, 이 억울함을 어떻게 좀 풀어줘. 내 건물 뺏기고 아들놈 감방 가고 내가 아주 미치겠어. 김만석 그 늙은 여우를 죽여버리고 싶다고. 박광철이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강 변호사는 얇은 금태 안경을 치켜 올리며 입꼬리를 비릿하게 말아 올렸습니다. 그는 리모컨을 들어 CCTV 화면을 정지시켰습니다. 화면에는 은서가 박동수의 팔을 물어뜯는 장면과 김만석 회장이 동수를 밀치는 장면이 멈춰져 있었습니다. 사장님, 진정하시죠. 법은 감정으로 싸우는 게 아닙니다. 프레임으로 싸우는 거죠. 이 영상을 보시죠. 그게 뭐, 우리 동수가 맞는 장면이잖아. 맞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갑질이라면 치를 떨죠. 그런데 그 갑질의 주체가 재벌 회장과 그 내연녀, 그리고 피해자가 힘없는 서민이라면 어떨까요? 강 변호사는 능숙한 손놀림으로 영상을 편집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수가 먼저 카페 기물을 파손하고 행패를 부리는 앞부분은 과감하게 잘라내 버렸습니다. 오직 김 회장이 동수를 밀치는 장면, 그리고 은서가 악에 받쳐 동수를 물어뜯고 핥히는 장면만을 교묘하게 이어붙였습니다. 여기에 웅장하고 비장한 배경음악을 깔고 자극적인 자막을 입히자 상황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단독 입수 대기업 K 회장, 내연녀 카페에서 선량한 시민 집단 폭행, 충격 실태. 완성된 영상 속에서 박동수는 일방적인 피해자였고 은서와 김 회장은 잔인한 가해자였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정도면 여론 재판은 끝난 게임입니다. 박광철은 무릎을 탁 치며 박수를 쳤습니다. 역시 강 변호사야. 내가 이래서 자네를 믿지. 당장 뿌려. 아주 전현이랑 회장놈이 얼굴도 못 들고 다니게 만들어버려. 물론입니다. 그리고 박동수 씨는 지금부터 전치 사주 진단서를 끊고 휠체어를 타야 합니다. 쇼맨십이 필요하니까요. 강 변호사의 지휘 아래 악의적인 조작 영상은 유튜브와 각종 커뮤니티로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조회수는 폭발적이었고 댓글창은 은서와 김 회장을 향한 저주와 욕설로 도배되었습니다. 꽃뱀 주제에 회장 믿고 설치네. 재벌 갑질 역겹다. 저런 카페는 망해야 한다 등 확인되지 않은 루머들이 사실인 양 떠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카페의 달콤한 하루 앞은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평소라면 빵 굽는 냄새가 향긋하게 퍼져야 할 골목이 고성과 욕설 그리고 카메라 셔터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정의 구현을 외치는 유튜버들, 일명 사이버 레카들이 카페를 둘러싸고 생중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삼각대를 설치해 놓고 카페 안을 줌으로 당겨 찍으며 자극적인 멘트를 쏟아냈습니다. 여러분, 여기가 바로 그 갑질녀의 카페입니다. 회장 백 믿고 사람을 개 패듯이 팼다네요. 아주 뻔뻔하게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여자의 가면을 벗기겠습니다. 후원 부탁드립니다. 카페 안에서 은서는 공포에 질려 카운터 밑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양손으로 귀를 막았지만 밖에서 들려오는 욕설과 비난은
날카로운 화살처럼 벽을 뚫고 들어와 그녀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퍽! 퍽! 누군가가 던진 날계란이 유리창에 부딪혀 터졌습니다. 노란 계란물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리는 모습이 마치 은서의 눈물처럼 처참했습니다. 민우가 밖으로 나가 그들을 막으려 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오히려 유튜버들은 민우에게 카메라를 들이대며 달려들었습니다. 당신은 누굽니까? 회장 손자라면서요? 당신도 한패입니까? 피해자에게 사과할 생각 없습니까? 비키세요. 찍지 마세요. 이건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입니다. 다들 고소할 겁니다. 민우가 소리쳤지만 흥분한 군중들에게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누군가가 던진 밀가루 봉투가 터지면서 민우의 정장이 하얗게 뒤집어졌습니다. 그 모습을 본 은서는 숨이 턱 막혀왔습니다. 자신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까지 저런 수모를 겪고 있다는 죄책감이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은서는 떨리는 몸을 일으켜 밖으로 나가려 했습니다. 내가 나가서 아니라고 오해라고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카페 문을 여는 순간 쏟아지는 플래시 세례와 험악한 고함 소리에 그녀의 시야가 하얗게 전멸했습니다.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듯한 현기증과 함께 은서는 그 자리에 힘없이 쓰러졌습니다. 은서야. 민우의 절규가 아득하게 멀어지며 은서의 의식은 깊은 어둠 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병원 응급실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은서가 눈을 떴을 때는 이미 밤이 깊은 후였습니다. 링거 바늘이 꽂힌 팔이 욱신거렸지만 마음의 고통에 비할 바가 아니었습니다. 민우는 병실 밖에서 누군가와 통화하며 분을 사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은서는 멍한 눈으로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목소리를 내보려 했지만 충격 때문인지 목구멍이 꽉 막힌 듯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일시적인 실어증 증세였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민우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억지로 밝은 표정을 지으며 은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깼어? 몸은 좀 어때? 의사 선생님이 안정이 제일 중요하대. 아무 생각 말고 푹 쉬어. 은서는 민우의 눈 밑에 드리운 짙은 다크서클과 옷깃에 아직 털어내지 못한 밀가루 자국을 보았습니다.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때 민우의 휴대전화가 다시 울렸습니다. 민우가 전화를 받지 않으려 하자 은서가 눈짓으로 받으라고 신호를 보냈습니다. 민우는 한숨을 쉬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스피커폰이 아님에도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강 변호사의 느끼한 목소리가 조용한 병실에 울렸습니다. 김 이사님, 고민은 좀 해보셨습니까? 저희 합의 조건은 간단합니다. 합의금 100억, 그리고 김 회장님의 대국민 사과. 아, 물론 카페는 폐업하시고요. 이 미친 인간들이 10원 한 장도 못 주니까 꿈깨. 허허, 젊은 분이 성격이 급하시네. 지금 여론이 심상치 않은 거 아시죠? 내일은 은서 씨 과거 사진이랑 확인되지 않은 남자관계 루머까지 찌라시로 돌 예정입니다. 대상그룹 주가도 꽤 떨어지던데 계속 버티실 수 있겠습니까? 당신, 내가 가만 안 둬. 변호사 자격증 박탈당하고 감옥 갈 준비나 해. 감정적으로 나오지 마시죠. 은서 씨 인생이 완전히 매장당해도 상관없으신가 봅니다. 내일 아침까지 연락 없으면 2차 폭로 시작하겠습니다.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민우는 휴대전화를 벽에 집어 던질 듯 손을 치켜들었다가 은서를 보고 멈췄습니다. 그는 괴로운 듯 머리를 감싸쥐고 주저앉았습니다. 은서는 이불 속에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자신이 버티면 버틸수록 민우와 김 회장, 그리고 대상그룹 전체가 진흙탕에 빠지게 된다는 사실이 너무나 명백했습니다. 박광철 일당은
돈을 노리는 게 아니라 사람의 영혼을 파괴하려는 악마들이었습니다. 은서는 결심한 듯 떨리는 손으로 협탁 위에 메모지와 펜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한 글자 한 글자 눌러 썼습니다. 민우 씨, 미안해요. 나 때문에 다 망가지는 거 못 보겠어요. 그만할래요. 은서는 민우가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 링거 바늘을 뽑아버리고 환자복 위에 코트를 걸쳤습니다. 피가 팔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녀는 아픔을 느낄 겨를도 없이 병실을 빠져나갔습니다.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병원 복도를 걷는 그녀의 뒷모습은 금방이라도 부서질 듯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같은 시각 대상그룹 본가 서재. 김만석 회장은 민우로부터 은서가 사라졌다는 연락을 받고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평소 냉철함을 유지하던 그의 얼굴이 분노로 붉게 타올랐습니다. 그는 단순히 화가 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며느리가 될 아이를, 그것도 가장 비열하고 더러운 방법으로 짓밟은 자들에 대한 살이에 가까운 분노였습니다. 김 회장은 책상 위에 놓여있던 태블릿 PC를 집어 던졌습니다. 화면 속에서 박동수가 휠체어를 타고 가짜 눈물을 흘리는 영상이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감히 내 사람을 건드려? 그것도 이런 시정잡배 같은 놈들이. 김 회장의 호통에 서재 문 밖에서 대기하던 최 실장이 황급히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진정하십시오. 혈압 오르십니다. 진정하게 생겼나? 은서가 없어졌단다. 그 착해 빠진 아이가 오죽 괴로웠으면 도망을 쳤겠어. 김 회장은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지팡이를 짚고 일어섰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인자한 할아버지가 아닌 과거 맨주먹으로 기업을 일궈낼 때의 야수와 같은 눈빛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는 최 실장을 노려보며 낮고 서늘한 목소리로 명령했습니다. 최 실장, 법무팀 철수시켜. 네. 하지만 소송을 진행하려면 저런 쓰레기들한테는 법도 사치야. 변호사들 말장난 노름에 놀아날 시간 없어. 당장 그림자팀 소집해. 최 실장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림자팀은 대상그룹 내에서도 극비리에 운영되는 비공식 조사팀으로 국정원과 사이버 수사대 출신의 최정예 요원들로 구성된 조직이었습니다. 주로 기업 M&A나 산업 스파이를 잡을 때 움직이는 그들이 움직인다는 것은 상대방을 사회적으로 완전히 말살시키겠다는 뜻이었습니다. 회장님, 그림자 팀까지 움직이시면 일이 너무 커질 수 있습니다. 만약 언론에라도 알려지면 상관없어. 내 전 재산을 써서라도 놈들의 뿌리까지 뽑아버릴 거다. 박광철이 숨겨둔 차명, 계좌, 강 변호사가 조작했던 과거 사건들, 심지어 그놈들이 어릴 때 저지른 사소한 비행까지 모조리 찾아내. 김 회장은 창밖의 어두운 밤하늘을 응시하며 으르렁거렸습니다. 단순히 감옥에 보내는 걸로는 부족해. 그놈들이 평생 쌓아 올린 돈, 명예, 인맥 모든 걸 가루로 만들어서 살아있는 것 자체가 지옥이 되게 만들어줄 테다. 내 며느리 눈에서 피눈물 나게 한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지 똑똑히 보여주지. 김 회장의 지시가 떨어지자마자 어둠 속에서 대기하던 그림자 팀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의 밤거리를 가르는 검은 세단들의 행렬. 그것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악당들을 향한 사신의 진군이었습니다. 이제 법의 테두리를 넘어선 진짜 어른의 무자비한 참교육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사흘 뒤 서울의 한 오피스텔. 대상그룹의 비선조사팀 그림자의 임시 상황실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창문에는 암막 커튼이 쳐져 있어 낮인지 밤인지 알 수 없었고 10여 대의 모니터에서 뿜어져 나오는 푸른 불빛만이 실내를 비추고 있었죠.
국정원 사이버 수사대 출신의 팀장이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가 기관총 솟아처럼 타닥타닥 울려 퍼졌습니다. 그들은 지난 72시간 동안 잠 한숨 자지 않고 박광철과 강 변호사의 모든 디지털 흔적을 추적했습니다. 잠시 후 팀장의 손가락이 엔터키를 강하게 내리쳤습니다. 찾았습니다. 강무영 변호사의 개인 클라우드 서버 뚫렸습니다. 모니터 화면에 수백 개의 녹음 파일과 비밀 장부 폴더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거기에는 강 변호사가 의뢰인들을 협박하여 뜯어낸 돈의 흐름과 증거를 조작하라고 사주하는 육성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동시에 다른 요원이 외쳤습니다. 박광철 쪽도 확인됐습니다. 차명 계좌만 20개고 탈세액이 어마어마합니다. 특히 이번 재개발 지역 알박기로 챙긴 부당이득 장부까지 확보했습니다. 보고를 받은 최 실장은 즉시 김만석 회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김 회장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서슬퍼런 칼날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증거는 충분한가? 네, 회장님. 두 사람을 사회적으로 매장하고도 남을 양입니다. 검찰에 넘길까요? 아니, 검찰은 나중이다. 놈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여론몰이 아니었나? 똑같은 방법으로 되돌려줘야지. 방송국 김 국장에게 연락해. 오늘 저녁 9시 뉴스 특집 편성하라고. 그날 저녁 박광철의 호화스러운 거실. 박광철과 강 변호사는 최고급 양주를 따르며 축배를 들고 있었습니다. TV에서는 여전히 은서와 대상그룹을 비난하는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죠. 박광철은 불쾌하게 취한 얼굴로 껄껄 웃으며 강 변호사의 등을 쳤습니다. 강 변호사, 자네는 진짜 천재야 천재. 오늘 대상그룹 주가 폭락한 거 봤어? 김만석 그 영감탱이 지금쯤 혈압 올라서 뒷목 잡고 있을 거다. 하하, 별 말씀을요. 대중들은 원래 자극적인 먹잇감을 좋아하니까요. 이제 합의금 입금될 때만 기다리시면 됩니다. 100억이면 사장님 건물 5채는 더 사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고 말고. 건배. 두 사람이 쨍그랑 소리를 내며 잔을 부딪히는 순간이었습니다. TV 화면이 바뀌더니 긴급 속보 자막과 함께 앵커의 심각한 얼굴이 클로즈업 되었습니다. 긴급 입수 갑질 논란의 충격적 반전. 조작된 영상의 진실. 박광철의 손에서 술잔이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쨍그랑 깨지는 소리에도 두 사람은 미동도 하지 못한 채 TV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보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며칠 전 공분을 샀던 대기업 회장의 갑질 영상 기억하십니까? 하지만 저희 취재팀이 입수한 원본 CCTV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사건의 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화면에는 편집되지 않은 원본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박동수가 먼저 야구 방망이로 카페를 때려 부수고 은서의 머리채를 잡아 끄는 장면이 적나라하게 공개되었습니다. 이어 김 회장이 폭행당하는 은서를 구하기 위해 몸을 던져 대신 맞는 장면이 슬로우 모션으로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강 변호사가 영상을 조작해서 꽃뱀으로 몰아가자고 박광철과 통화하는 육성 파일이 전파를 탔습니다. 거실에는 죽음 같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박광철은 사시나무 떨듯 떨며 입을 벙긋거렸습니다. 이게 뭐야? 저게 왜 저기서 나와? 강 변호사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리모컨을 찾아 TV를 끄려 했지만 손이 미끄러져 리모컨을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현관문 밖에서 쾅쾅쾅 문을 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고함이 들려왔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입니다. 문 열세요. 뭐야?
검찰이 왜 와? 박광철이 허둥지둥 뒷문으로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창문 밖에도 경찰들이 깔려 있었습니다. 현관문이 부서질 듯 열리며 푸른 제복을 입은 수사관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신발을 신은 채 거실로 난입하여 박광철과 강 변호사를 바닥에 제압했습니다. 검사가 박광철의 눈앞에 체포영장을 들이밀었습니다. 박광철 씨, 당신을 조세포탈, 무고, 특수협박 교사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그리고 강무영 씨, 당신도 증거인멸 및 변호사법 위반으로 함께 가시죠. 이거 내가 누군지 알아? 나 건물주야. 내 돈이면 너네 다 옷 벗길 수 있어. 박광철은 발악하며 소리를 질렀지만 수사관들은 가차없이 그의 손목에 은팔찌를 채웠습니다. 강 변호사는 상황이 종료되었음을 직감하고 고개를 푹 숙인 채 끌려나갔습니다. 아파트 입구에는 이미 수십 명의 기자가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번개처럼 터지며 두 사람의 일그러진 얼굴을 낱낱이 비췄습니다. 기자들이 마이크를 들이대며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박광철 씨, 영상을 조작한 이유가 뭡니까? 피해자 장은서 씨에게 할 말 없습니까? 강 변호사님, 승소율 100%의 비결이 증거 조작이었습니까? 박광철은 고개를 숙인 채 아니라고, 난 몰라, 라고 비명을 지르며 호송차에 실렸습니다. 며칠 전 은서가 당했던 수모를 그들은 몇 배 더 혹독하게 되돌려받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박광철이 소유한 모든 건물과 재산에는 국세청의 빨간 압류 딱지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평생을 바쳐 모은 그의 탐욕스러운 성이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병원 VIP 병실, 은서는 침대에 앉아 민우와 함께 이 모든 과정을 TV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악인들이 체포되는 모습을 보자 가슴속에 맺혀있던 응어리가 눈물과 함께 터져 나왔습니다. 그녀는 입을 틀어막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우가 은서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다독였습니다. 맞지? 다 끝났어. 이제 아무도 널 괴롭히지 못해. 세상 사람들이 다 알게 됐잖아. 네가 얼마나 착하고 용감한 사람인지. 그때 병실 문이 부드럽게 열리고 김만석 회장이 들어왔습니다. 말끔한 정장 차림이었지만 이마에는 아직 하얀 거즈가 붙어 있었습니다. 김 회장은 TV 화면을 잠시 바라보다가 씁쓸한 표정으로 혀를 찼습니다. 쯧쯧, 욕심이 과하면 화를 부르는 법이지. 꼴 좋다. 은서는 김 회장을 보자마자 침대에서 내려오려 했습니다. 김 회장은 황급히 다가와 손을 저으며 그녀를 만류했습니다. 어허, 가만히 있어라. 환자가 어딜 움직이려고.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 때문에 이렇게 큰일이 벌어지고 명예에도 흠집이 나셨는데. 은서가 죄송함에 고개를 들지 못하자 김 회장은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은서의 손을 따뜻하게 잡았습니다. 그의 거칠지만 온기 가득한 손이 은서의 떨리는 손을 감쌌습니다. 아가, 고개를 들어라. 네가 왜 죄송하냐? 죄는 저놈들이 지었지. 너는 피해자야. 그리고 명예? 내 며느리 될 아이가 억울한 누명을 썼는데 가만히 있는 게 더 불명예스러운 일이다. 김 회장의 며느리라는 단어에 은서의 눈이 커졌습니다. 김 회장은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며칠 동안 너를 지켜보면서 확신했다. 너는 겉모습은 여리지만 속은 누구보다 단단하고 가난하지만 비굴하지 않으며 타인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여기는 귀한 마음을 가졌다. 민우 녀석이 복이 많아서 너 같은 보석을 데려왔구나. 김 회장은 품에서 낡은 손수건을 꺼내 은서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이제 그만 울고
이 늙은이를 진짜 가족으로 받아주겠니? 회장님 말고 편하게 부르고 싶은 대로 불러보렴. 은서는 김 회장의 눈에서 돌아가신 친할아버지와 같은 따뜻한 사랑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겪었던 서름과 공포가 눈 녹듯 사라지고 가슴 벅찬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 할아버님. 오냐, 그래. 내 아가. 김 회장은 환하게 웃으며 은서를 안아주었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민우도 눈시울을 붉히며 두 사람을 함께 끌어안았습니다. 세 사람은 서로의 체온을 느끼며 한참 동안 그렇게 말없이 안고 있었습니다. 병실안은 가족이라는 이름의 따뜻한 공기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한편 구치소의 차가운 독방. 수의를 입은 박광철과 박동수는 같은 방에 배정되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떵떵거렸을 그들이었지만 지금은 서로를 잡아먹을 듯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박동수가 바닥에 침을 뱉으며 소리쳤습니다. 아, 이게 다 아버지 때문이잖아. 그냥 돈 좀 쥐어주고 내보냈으면 됐지. 뭘 건물을 뺏겠다고 설쳐서 이 사달을 만들어. 뭐, 이 호로 자식 보게. 내 놈이 가서 깽판만 안 쳤어도 내가 회장님하고 대화로 풀 수 있었어. 어디서 애비한테 눈을 불하려. 대화는 무슨, 아버지가 시켰잖아. 싹 다 부수라고. 두 사람은 서로의 멱살을 잡고 바닥을 뒹굴며 난투극을 벌였습니다. 이거나, 너 때문에 내 인생 망쳤어. 너 같은 걸 자식이라고 낳고 미역국을 먹었다니. 그들의 고함 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지만 교도관들은 익숙한 일인 양혀를 차며 무관심하게 지나갈 뿐이었습니다. 철창 밖으로 보이는 둥근 달만이 그들의 비참한 몰락을 차갑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은서의 카페 앞은 다시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욕설을 퍼붓는 시위대가 아니었습니다. 카페 유리창과 벽면에는 시민들이 붙이고 간 형형색색의 포스트잇이 가득했습니다. 사장님 힘내세요. 정의는 승리합니다. 오해해서 미안해요. 다시 오픈하면 꼭 빵 사러 올게요. 악당들을 물리친 용감한 시민상 드려야 해요. 수천 개의 응원 메시지가 바람에 흩날리며 마치 꽃비가 내리는 듯한 장관을 연출했습니다. 퇴원 후 카페를 찾은 은서는 그 광경을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하나하나의 메시지를 읽으며 다시 한번 눈물을 흘렸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닌 기쁨과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민우가 은서의 손을 잡으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보이지? 세상엔 나쁜 사람보다 좋은 사람이 훨씬 더 많아. 이제 우리 다시 시작하자. 은서는 민우를 바라보며 힘차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동자 속에 희망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계절이 4번 바뀌고 다시 따스한 봄바람이 불어오는 1년 뒤의 오후였습니다. 서울의 핫플레이스로 떠오른 카페의 달콤한 하루 본점 앞은 갓 구운 빵 냄새를 맡으러 온 손님들로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작은 동네 카페였던 이곳은 이제 옆 건물까지 확장하여 2층짜리 번듯한 베이커리 카페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사람들은 대상그룹 며느리가 운영하는 곳이라서 호기심에 찾아오기도 했지만 결국 은서가 만드는 빵의 정직한 맛과 친절함에 반해 단골이 되었죠. 은서는 카운터에서 직원들에게 지시를 내리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1년 전의 그늘은 찾아볼 수 없을 만큼 환하고 생기가 넘쳤습니다. 한 손님이 계산하며 물었습니다. 사장님, 저기 벽에 붙은 거 뭐예요? 이번 달 수익금 전액 기부하신다고요? 은서가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개업 1주년 기념이라서요.
그리고 저희 가게가 이렇게 큰 사랑을 받은 만큼 어려운 이웃들에게 돌려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서요. 손님들은 은서의 고운 마음씨에 감탄하며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사실 은서는 대상그룹의 지원을 정중히 거절하고 오로지 자신의 힘으로 가게를 키워냈습니다. 재벌가 며느리라는 타이틀보다 파티시의 장은서라는 이름으로 당당하게 서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카페 문이 열리고 말끔한 정장 차림의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대상그룹의 전무로 승진한 김민우였습니다. 그는 들어오자마자 직원들과 눈인사를 나누더니 능숙하게 재킷을 벗고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직원들이 당황하며 말렸습니다. 전무님, 그냥 앉아서 쉬세요. 오늘 주말이라 손님도 많은데 옷 버리십니다. 에이, 주말엔 저 전무 아니에요. 그냥 장은서 사장님 남편이자 알바생 1호입니다. 자, 주문 밀렸죠? 제가 커피 내릴게요. 민우는 넥타이를 살짝 풀고 에스프레소 머신 앞에 섰습니다. 능숙한 손놀림으로 샷을 내리고 라떼아트를 만드는 그의 모습에 여성 손님들의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은서는 그런 민우의 등 뒤로 다가가 슬쩍 땀을 닦아주었습니다. 피곤할 텐데 좀 쉬지 그래요. 회사 일도 많잖아요. 당신이랑 같이 있는 게 나한테는 휴식이야. 그리고 나 오늘 팁 많이 받아갈 거야. 저녁에 맛있는 거 사줘. 못 살아, 정말. 두 사람의 꿀 떨어지는 모습에 카페 안은 달달한 로맨스 영화의 한 장면처럼 화기애애했습니다. 잠시 후 카페 앞에 검은색 고급 세단 한 대가 미끄러지듯 멈춰 섰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중절모에 베이지색 트렌치 코트를 멋스럽게 차려입은 노신사가 지팡이를 짚고 내렸습니다. 김만석 명예회장이었습니다. 그는 1년 전에 꼬장꼬장하고 무뚝뚝한 모습은 온데간데였고 한결 여유롭고 온화한 표정이었습니다. 김 회장이 카페에 들어서자 단골 손님들이 먼저 알아보고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이구, 회장님 오셨어요? 오늘도 멋쟁이시네요. 허허, 김 여사 왔는가? 빵 맛은 좀 괜찮고? 김 회장은 익숙하게 창가 지정석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는 지갑을 꺼내더니 카운터에 있는 민우에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여기 있는 손님들 커피값 오늘 내가 다 계산하마. 다들 마음껏 드시고 가시게. 손님들의 환호성과 박수 소리가 카페를 가득 채웠습니다. 은서가 쟁반에 따뜻한 유자차와 갓 구운 소금빵을 담아 김 회장에게 다가왔습니다. 1년 전 폐지 줍는 노인에게 대접했던 바로 그 메뉴였습니다. 아버님 오셨어요? 오늘은 유자차 농도를 좀 묽게 했어요. 지난번에 너무 달다고 하셔서요. 김 회장은 은서를 흐뭇하게 바라보며 찻잔을 들었습니다. 그래, 내 입맛 아는 건 우리 며느리밖에 없구나. 민우 저 녀석은지 마누라 꽁무니만 쫓아다니느라 할애비는 뒷전인데 말이다. 할아버지도 참, 제가 어제 홍삼 챙겨드렸잖아요. 민우가 카운터에서 투덜거자 김 회장과 은서가 마주보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김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은서를 만나기 전까지 그의 인생은 오로지 돈과 숫자로만 채워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사람의 온기가 주는 진정한 행복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은서의 손등을 톡톡 두드렸습니다. 은서야, 고맙다. 다 늙어서 꼬장만 부리던 이 늙은이한테 사는 재미를 알려줘서. 무슨 말씀을요? 제가 더 감사하죠. 아버님 덕분에 제가 얼마나 든든한데요. 그래. 다음 주 결혼식 준비는 잘 되어가고 내가 주례사 대신 축사한다고 했는데 연습을 좀 해야겠어. 떨려서 원. 대한민국 재계 서열 3위인 김 회장이
손주 며느리 결혼식 축사 때문에 떨린다고 말하자 은서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드디어 대망의 결혼식 날이 밝았습니다. 식장은 국내 최고급 호텔의 웨딩홀이었지만 하객들의 면면은 여느 재벌가의 결혼식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정재계의 유명 인사들 옆자리에 시장에서 장사하는 아주머니들, 은서의 카페 단골 손님들, 그리고 과거 김 회장이 위장 자맹을 할 때 도움을 주었던 폐지 줍는 노인들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신분과 지위의 벽이 허물어진 진정한 축제의 장이었습니다.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은 은서는 천사처럼 아름다웠습니다. 그녀가 김 회장의 손을 잡고 버질로드를 걸어 들어오자 하객들은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김 회장은 긴장한 은서의 손을 토닥이며 발걸음을 맞췄습니다. 떨지 마라. 내 팔 꽉 잡고. 오늘 네가 세상에서 제일 예쁘다. 민우에게 은서의 손을 넘겨준 김 회장은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는 품에서 꼬깃꼬깃한 종이를 꺼내려다 다시 주머니에 넣고 하객들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준비된 원고가 아닌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말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제가 건물을 사고 회사를 키워서 부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건 틀린 말입니다. 저는 1년 전 다 쓰러져가는 골목 카페에서 진정한 보물을 발견하고 나서야 진짜 부자가 되었습니다. 하객들의 시선이 김 회장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김 회장은 눈시울이 붉어진 은서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가진 것 하나 없어도 남을 위해 자신의 빵을 내어줄 줄 아는 사람. 불의 앞에서는 물러서지 않고 약자 앞에서는 고개를 숙일 줄 아는 사람. 저는 제 전 재산보다 귀한 며느리를 얻었습니다. 이게 제 인생 최고의 투자이자 가장 큰 흑자입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가 쏟아졌습니다. 은서는 흐르는 눈물을 닦지 못한 채 김 회장에게 고개를 숙였고 민우는 그런 은서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이 세 사람의 행복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교도소의 작업장 휴게실, 낡은 TV에서 은서와 민우의 결혼식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재벌 3세와 서민 카페 사장의 영화 같은 결혼식이라는 자막과 함께 활짝 웃고 있는 김 회장과 은서의 모습이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죄수복을 입고 쭈그리고 앉아있던 박광철과 박동수는 멍하니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박광철의 얼굴은 지난 1년 사이 폭삭 늙어버렸고 박동수의 눈빛에서는 도끼가 빠지고 패배감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박광철이 떨리는 손으로 마른 세수를 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저 자리에 내가 있을 수도 있었는데 내가 조금만 더 착하게 살았더라면. 아니, 욕심만 안 부렸어도. 아버지, 그만해. 다 끝났어. 우린 이제 빈털털이야. 동수가 힘없이 대꾸하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들의 눈에 후회의 눈물이 고였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화면 속 사람들의 행복한 미소가 그들의 비참한 현실을 더욱 잔인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돈으로 건물을 살 수는 있어도 사람의 마음과 행복은 살 수 없다는 단순한 진리를 말입니다. 다시 결혼식장. 식이 끝나고 신부의 부케 던지기 순서가 되었습니다. 은서는 친구들 쪽으로 돌아서는 척하다가 갑자기 몸을 돌려 단상 아래에 앉아있던 김 회장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놀란 김 회장의 품에 하얀 부케를 안겨주었습니다. 장내가 술렁이다가 이내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버님, 다음 생에도 꼭 제 시아버지 해주셔야 해요. 이건 예약금이에요. 김 회장은 얼떨결에 부케를 받아들고는 아이처럼 환하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허허. 그래, 약속하마. 네가 내 며느리라면 다음 생, 아니, 그 다음 생이라도 내가 꼭 찾아가마. 카메라 플래시가 팡팡 터지는 가운데 김 회장과 은서, 그리고 민우가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세 사람의 얼굴에는 그 어떤 그늘도 없는 완벽한 행복이 피어 있었습니다. 은서가 운영하는 카페 달콤한 하루의 창가에 세 사람이 함께 찍은 가족 사진이 걸려 있는 모습이 클로즈업 되었습니다. 사진 속 그들은 영원히 변치 않을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카메라가 서서히 뒤로 빠지며 카페를 가득 채운 손님들의 웃음소리와 따스한 햇살을 비췄습니다. 진정한 부자는 통장의 잔고가 아니라 타인을 대하는 마음의 온도라는 말이 깊은 울림을 주네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잃지 않았던 은서 씨의 착한 심성이 결국 김만석 회장님이라는 든든한 울타리를 만나게 해준 기적이었습니다. 악인들은 결국 무너지고 선한 마음이 승리하는 결말을 보며 우리 삶에도 아직 정의가 살아있음을 믿고 싶어집니다. 오늘 이 사연이 팍팍한 현실에 지친 여러분의 마음에 시원한 카타르시스와 따뜻한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똑순이 사랑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